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미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4,457선을 돌파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단 하루 만에 6%나 폭등하면서 13만 6천 원대를 찍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주식 재산은 27조 원을 넘어섰죠.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인데 제가 받은 대출 금리는 어느새 6%를 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주식시장은 축제 분위기인데 내 통장은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 주주들은 환호하는데 나는 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는 걸까요? 오늘 이 기막힌 양극화의 실체와 178조 원의 그림자, 그리고 곧 우리를 덮칠 2,000조 원의 청구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코스피가 4,400을 넘어선 이유부터 살펴보죠. 이번 상승장의 주인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AI 열풍을 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엄청난 돈이 몰려들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는 1년 사이에 무려 61%나 폭증했습니다. 61%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1억을 투자했으면 1억 6천만 원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경제 전체가 건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대기업과 기술주로만 돈이 몰리는 전형적인 부의 쏠림 현상이죠. 코스피 200개 종목 중에서 실제로 오른 건 상위 10개 정도고 나머지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올랐지만 중위값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통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또다시 빚을 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못 벌었다는 공포, 이른바 포모에 휩싸여서 말이죠. 2021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끌에서 주식 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인데 왜 내 대출 금리는 6%가 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렸는데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7.9조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의 위험 노출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빌려준 돈이 177.9조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실 위험이 있는 여신만 18조 원이 넘습니다. 18조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십니까?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177.9조 원이나 되는 돈을 부동산 쪽에 빌려줬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현금을 꽉 쥐고 있어야죠. 새로운 대출은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한다면 금리를 최대한 높여서 리스크 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무섭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96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한 겁니다. 곧 2000조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뜻이죠. 2000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십니까? 대한민국 GDP가 약 2200조 원 정도 되는데 가계부채만 2000조라는 건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은행들에게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함부로 내리지 마라. 대출 문턱을 높여라는 식으로 말이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정부는 은행들한테 돈을 안 풀라고 합니다. 시장은 돈이 안 도는데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하니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기서 잠깐 더 심각한 팩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고정금리로 빌렸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죠. 그런데 2026년 올해가 바로 그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는 해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2021년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시기 말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2%대 초반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죠. 그런데 대부분 5년 혼합형 상품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 5년은 고정금리로 가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었죠. 그 5년이 바로 올해 끝나는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에 2.2% 금리로 3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 이자가 얼마였을까요? 대략 5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리가 6%로 갱신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 이자가 150만 원이 됩니다. 거의 3배가 뛰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100만 원이 더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나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5년 혼합형이었죠. 올해 이 사람들 모두가 금리 갱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026년을 금리 갱신 대란의 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꼭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내려줄 리도 없죠. 결국 개인이 알아서 버티거나 대환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DSR이라는 규제입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1년에 갚아야 하는 빚이 내 연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DSR 규제는 40%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면 1년에 갚는 원리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금리가 2%에서 6%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DSR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30%였던 사람이 갑자기 4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더 심각한 건 기존 대출조차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당신 DSR이 너무 높으니까 대출 일부를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다시 코스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400을 넘었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오른 걸까요? 아니면 그냥 특정 종목에 돈이 몰려서 오른 걸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실제로 경제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자영업자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어 있죠. 수출은 반도체 덕분에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내수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지수만 오른다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유동성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느냐, 적게 풀렸느냐의 문제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 돈의 일부가 한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이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만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올라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더 무서운 건 이 돈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면 언제든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 시장이 여러 투자처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만약 미국 경제가 다시 좋아지거나 중국 시장이 회복되면 이 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급락하겠죠. 2021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코스피가 3,3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다들 4,000 간다, 5,000 간다고 떠들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2022년 초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2,0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영끌에서 주식 산 사람들은 반토막이 났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는 해야 합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나지만 떨어지면 원금 손실에 이자까지 갚아야 하거든요. 양날의 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DSR을 반드시 재점검하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 금리 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금리가 6%로 올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월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40%를 넘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이 뭐냐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산을 일부 매각해서 대출을 줄이는 겁니다. 주식에서 수익이 났다면 일부를 현금화해서 대출부터 갚으십시오. 집이 두 채라면 한 채를 파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겁니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있다면 갈아타는 거죠. 물론 지금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0.1%라도 낮추면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부업을 하든 이직을 하든 승진을 하든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DSR은 결국 소득 대비 상환액의 비율이니까 소득이 늘면 자동으로 비율이 낮아집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수익 실현을 하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로 돈을 벌었다면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또 투자에 쓰지 마십시오. 적어도 일부는 현금화해서 빚부터 갚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주식으로 10% 수익을 내도 대출 이자가 6%라면 실질 수익은 4%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주식은 손실 위험도 있죠. 확실한 건 빚을 갚는 겁니다. 세 번째 조언은 현금 흐름을 사수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1, 2년은 시장 변동성이 극심할 겁니다. 코스피가 5천을 갈 수도 있고 반대로 3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입니다.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는 반드시 예금에 묶어두십시오.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안 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나 삼성전자로 얼마 벌었어 라는 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SNS에는 수익 인증샷이 넘쳐나죠. 그럴 때 나만 못 벌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심리에 휩싸이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손실로 이어집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다들 돈을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돈 번 사람만 자랑하는 겁니다. 손해본 사람은 조용히 있죠. 그러니까 착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손해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죠. 여러분, 제발 남의 잔치에 취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이재용 회장 재산이 27조가 됐다는 건 그분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장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이자 폭탄을 걱정해야 합니다. 코스피 4,400이라는 숫자보다 내 DSR이 몇 %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쇼윈도와 텅 빈 금고가 함께 있는 기묘한 시대죠. 쇼윈도 속 상품은 반짝반짝 빛나지만 우리 금고는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상황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금리 갱신을 맞이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겪는지 드러날 거고 그때 가서야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77.9조 원의 PF 위험, 2천조 원의 가계부채, 3배로 뛰는 이자 부담, 이 세 가지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게 바로 2026년입니다. 코스피 5천을 예상하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내 지갑에 안녕이 없다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돈잔치 구경만 하다가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팩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언제나 끝이 있고 끝난 뒤에는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승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승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당신의 2026년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6년 대박 나세요.